금융자산을요, 용도에 따라서 세 개의 주머니에 나눠서 관리해야 되겠구나. 첫째 주머니 뭐냐면 생계형 주머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자산 형성 주머니. 사람에 따라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주머니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트레이딩 주머니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현실은요, 자산 형성 주머니를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또 그런 게 있어요. 예. 우리에게 세 가지 주머니가 필요하다. 네. 이제 강창희 대표의 주머니론인데, 네. 이게 어떤 얘기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갖고 있는 그 금융자산을요, 용도에 따라서 세 개의 주머니에 나눠서 관리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가게 금융자산이 1억 있다. 그러면 용도별로 세 개인데 첫째 주머니 뭐냐면 몇 개월 이내에 쓸 돈, 먹고 사는데 쓸 돈, 그걸 생계형 주머니라고 합니다. 그거를 그 주머니 하나 만들고 그냥 통장 하나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간단히 주머니라고 저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생계형 통장 이러면 되겠죠. 그리고 그거는 뭐냐면 원금을 깨먹으면 절대 안 되는 돈, 몇 개월 이내에 쓸 돈, 이거는 생계형 통장에 넣어놓고 상품은 뭐냐, 예금 비슷한 상품, 단기 상품에 넣고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한 거. 그래서 그거를 상품으로 하려면 원금 안 깨먹는 상품이라고 그래가지고 저축 상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축 주머니라고 그래요. 생계형 주머니와 저축 주머니는 같은 주머니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노후 대비로, 예를 들어 퇴직연금 같은 거 있잖아요. 퇴직연금은 30년, 40년 펀드에 장기로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자산 형성 주머니라고 합니다. 자산 형성 주머니. 그리고 그 상품은 뭐냐면 투자 상품에 넣으니까 리스크가 따르는. 그래서 자산 형성 주머니. 이거는 노후 대비로 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몇 개월 이내 쓸 돈을 꼭 필요한 거. 생계형 주머니, 자산 형성 주머니는 필수 주머니입니다. 그다음에 사람에 따라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주머니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트레이딩 주머니라고 그래요. 트레이딩은 단기 시황에 따라서 샀다 팔았다 하는 주머니거든요. 근데 트레이딩이 나쁜 건 아닌데 확률을 보면 50대 5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빠지고 하는 기분으로, 오락하는 기분으로 하라고 그래서 오락용 주머니라고 그래요. 오락용 주머니라고. 그리고 갖고 있는 자기 금융자산 중에서 20%는 넘어가지 않도록. 근데 우리나라 현실은요, 자산 형성 주머니를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 저축 주머니, 그러니까 생계형 주머니 통장에 돈 넣어놓고 있다가 갑자기 주가가 오르고 돈 벌었다는 얘기 들으면 그걸 빼서 트레이딩 주머니 넣어놓고 샀다 팔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깨먹고 다시 또 내가 앞으로 절대 이제 주식 안 해. 그리고 다시 저축 주머니, 생계형 주머니로 옮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세 가지 주머니 중에서 이 생계형 주머니, 즉 저축 주머니와 그다음에 트레이딩 주머니, 오락용 주머니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오락용 주머니는 없는 게 낫고, 자산 형성 주머니를 제대로 이해하고 거기다가 이 투자 상품으로 원칙을 지켜가면서 그 대표적인 게 퇴직연금이거든요. 그 운용을 해가지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세 개의 주머니를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산 형성 주머니를 꼭 챙겨라 라는 게 조금 더 중요하게 들으실 얘기고요. 이제 사실 100세, 행복 100세, 행복 100세려고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퇴직 전에 가계부채를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퇴직하고도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좀 미리 고민해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본인이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죠? 대표님이 보시기에도 이제 퇴직하고도, 저희 부모님만 해도 퇴직하고 이제, 그러니까 너무 빨리 오는 거죠. 65세 뭐 이렇게 퇴직해버리면 그것도 요즘에는 정말 정년 꽉 채워서 나오신 분들이고, 그러면 100세까지 35년이 남았는데 35년이면 막 어마무시한 시간인데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또 어떻게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지금 76세거든요. 그러니까 제 나이가 돼 보니까 그 옛날에 동료라든지 친구들이요, 그냥 정년퇴직까지 회사 다니고 아껴서 돈 하고 한 사람들은
그럭저럭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요. 근데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갈 데가 없는 거를 제일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꼭 돈 때문에 문이 아니고 퇴직하고 나서도 뭔가 소일거리를 갖는 게 중요한데요. 그 첫째가 우리나라는 일단 사실 노후 생활비를 모아놓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가장 큰 이유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결국은 퇴직하고 나서 사람들이 공허해지는 건 뭐냐면 역할이 없는 걸 힘들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보람 있는 삶을 위해서라고 해야 되게 되는데, 그래서 돈이 충분한 사람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공헌 활동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 미국 가면 200만 개 정도의 그 NPO라고 그래서요. Non-Profit Organization이라고 그래서 민간 비영리 조직인데, 미국 가면 200만 개 NPO가 있는데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이 전체 미국 취업 인구의 한 10% 정도 된대요. 그러면 퇴직하고 나서 뭐 노인들 도와주는 일, 그다음에 애들 교육시키는 일, 지역사회 개발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현역 시절 같으면 100을 받았을 텐데 한 30 내지 40 정도 받아요. 먹고 살 걱정은 없는 분들이니까. 그러면 60 내지 70은 사회공헌 활동, 재능 기부가 되죠. 그리고 나머지 30 내지 40은 용돈벌이. 아무리 재능 기부지만 공짜로 하는 건 재미가 없거든요. 그런 거가 일상화돼 있어요. 우리도 앞으로 그런 세상으로 가야 된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부부의 화목이에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요, 중년 황혼년의 비율이 엄청 높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결혼해서 4년 이내에 이혼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신혼이혼이에요. 그런데 결혼해서 20년 이상 된 그 커플의 이혼을 뭐냐면 중년 황혼년이라고 그러는데요. 1990년도만 해도 전체 이혼 건수의 중년 황혼년의 비율이 5%밖에 안 됐어요. 근데 2021년에는요 39%가 됐어요. 엄청 늘어났어요. 2000년 초에 일본에서요 황혼년 대국이라는 말이 나와서 날이다 이혼이었다고 그래서 난리 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본을 보면은 전체 이혼 건수 중에서 황혼년의 비율이 21%예요. 근데 우리는 39%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왜 일본과 우리나라는 그러냐면요. 우리나라와 일본은 남편이 현역을 했는 동안은 남편의 세계와 아내의 세계가 분단된 세계에 살고 있어요. 따로 이렇게 놀다가 30년, 40년 만에 만나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커플 문화, 젊을 때부터 같이 움직이거든요. 출장 갈 때도 같이 가든지 허락받든지, 저녁에 술 먹고 늦게 들어가면 이혼이고, 근데 거기는 퇴직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39%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노후에요, 파산하는 5가지 리스크가 있거든요. 첫째가 뭐냐면 은퇴 창업해가지고 실패하는 리스크. 둘째가 금융사기 당하는 리스크. 셋째가 중대 질병 걸려가지고 돈 퍼붓는 건강 리스크.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자식한테 돈 퍼붓는 성인 자녀 리스크인데, 그리고 다섯 번째가 황혼이혼 리스크예요. 황혼이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재산을 절반으로 나누거든요. 파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황혼이혼까지 하게 되면 노후 파산까지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부부의 화목을 위해서도, 그리고 보람 있는 삶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선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도 뭔가 소일거리를 갖는 게 중요하다. 사회공헌 문화가 조금 더 이게 보편화되면 이제 뭐 소일거리 할 수 있는 여지도 더 많아질 것이고, 이제 뭐 그러면 이제 부부가 화목할 수 있는 기반도 될 수 있고, 그게 이제 뭐 황혼 이혼 비율이 39%나 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더 중요한 문제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일을 할 수 있게, 소일거리라도 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하나만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노후 준비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황혼이혼도 있고 파산으로 이어지니까 그 전에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자식에게 이제 쏟아붓는 리스크가 또 굉장히 큰 리스크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 실제로 좀 한국에 더 특화된 리스크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미국 CNN 방송이 주요국에 애들 0세에서 18세까지 자녀 양육비로 들어가는 돈의 합계를 GDP로 나눠봤더니요, 그 비율이 1등인 나라가 한국,
2등이 중국, 3등이 이태리.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가 소득 대비 자식한테 돈을 가장 많이 퍼붓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애들한테 소득 대비 돈을 많이 퍼부었는데 문제는 취직이 안 되잖아요. 그 작년에요. 일본의 대졸 취업률이 96%였어요. 우리나라는 68%였는데 거기에 군대 간 애들, 대학 간 애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빼면 50%대예요. 둘 중에 하나가 취직이 안 되는데 밥 좀 먹고 옷 좀 자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미치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고성장 시대에는 이 신규 채용이 많기 때문에 과외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취직하면 됐거든요. 이 저성장 시대, 1% 성장 시대에는 신규 채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몇 번 이직하면서 좋은 회사로 옮겨가야 돼요. 옮겨갈 때 저기서 나를 뭘 보고 뽑냐? 학벌, 스펙이 아니고 우리가 시키려고 하는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전문성을 보고요. 그 다음에 평판, 한마디로 인간성이 돼 있는가, 거기서 걸리면 끝이에요. 요즘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런답니다. 속지 말자 학벌, 다시 보자 스펙. 얼마나 속았어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그리고 좋은 직업이라고 해도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변호사 1번 등록이 1906년에, 그리고 1000번째 등록이 2006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10,000명으로 늘어나는데 100년이 걸렸어요. 그때 변호사는 끝내줬죠. 귀하니까. 근데 또 10,000명 늘어나는데 8년, 또 10,000명 늘어나는데 5년. 지금 변호사 34,000명이래요. 일이 없으니까 변호사가 세무사, 법무사 일 뺏는다고 지금 난리거든요. 요즘 의사, 의대 정원 늘리는 것 때문에 난리잖아요. 아마 시간 문제 두고 보면요, 의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안전한 직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고 우리 애들한테 제대로 된 직업관을 갖도록 하는 거.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 자립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거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걸 우리 부모들이 안 시켰거든요. 자립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행위의 자립. 내가 머물렀던 자리 쓰레기 누가 와서 치우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직도 목욕탕에 가보면 바닥에 수건이 널브러져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치워야 될 걸 안 치워서 그런 거거든요. 또 회사에서도 누가 무슨 일을 하면 못 믿어가지고 딴 사람이 가서 꼭 한번 확인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행위 자립이 안 되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 애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의식의 자립. 남의 눈에 종속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 때문에 미치는 나라가 없으니까. 동창회, 향후회, 동네 모임, 개 모임, 무슨 모임 모여가지고 걔는 공부도 못하는 게 얼굴 좀 이뻐서 시집을 잘 갔는지 뭐 사고 뭐 샀다고 누구는 어떠고, 남의 눈에서 벗어나야 앞에 있는 일들이 가능한데 의식의 자립이 안 되는 게 문제고, 마지막으로 경제적 자립이거든요. 그래 폐 안 끼치니까. 근데 우리가 경제적 자립이라면 다 뭐냐? 재테크, 돈 버는 능력,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진정한 경제적 자립이란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자기 자신을 맞춰넣는 능력을 기르는 거다. 절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어릴 때부터 행위의 자립, 의식의 자립, 그 다음에 경제적 자립, 이거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시켰기 때문에 지금 다들 고생하잖아요. 이 뭐 조금 커도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잘. 그러니까 뭐 어릴 때 못해도. 그래서 저는 약간 말씀하신 내용이 생각보다 더 지금의 저에게도 와닿는 게 행위 자립 같은 게 별게 아닌데 뭐 이렇게 뭐 나 하나쯤 뭐 이렇게 뭐 어딜로 되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뭐 이제 행사 끝나고도 뭐 더러워지는 거 많고 그렇잖아요. 여기 다 아직 행위 자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문득 드는데, 이 노후 준비에 자식이 가장 큰 리스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대표님께서 말씀한 행위의 자립, 의식의 자립, 경제적 자립, 이 3가지 자립을 일찌감치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뭐 강창희 행복100세 자산관리연구회 대표님과 우리의 행복한 노후, 성공적인 노후를 위해 어떻게 하면 미리 은퇴 준비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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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